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혈육보다 진한 정이 어디 있겠냐고들 하죠. 저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뻔한 사건이 바로 며느리 박수진에게서 시작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현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올해 72살인데 현우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33세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29살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가 165cm 정도로 훤칠하고 말씨도 또박또박했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직업이라 정확히는 몰랐지만 컴퓨터로 하는 깔끔한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수진이는 예단이나 예물에 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신혼집도 작은 전세 아파트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런 현실적인 며느리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촐하게 했지만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수진이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거든요.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했고 저는 주변에 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늦게 배웠는데 아들이 가르쳐준 인스타그램으로 수진이 근황을 가끔 봤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려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명백히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들, 손목시계, 브랜드 옷들이 매일같이 등장했어요. 심지어 해외여행 사진들도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일본, 태국, 싱가포르까지요. 아들 현우는 중소기업 영업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수진이가 다닌다는 회사도 그리 큰 곳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혹시 수진이 친정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만난 수진이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이셨거든요.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바로 댓글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올리는 사진마다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저도 갖고 싶어요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단순히 자랑용으로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올린 가방 사진에 백화점에서 3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정말 예뻐요라는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현우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가방을 그렇게 쉽게 산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새로운 명품 사진을 올렸어요. 매번 다른 브랜드의 비싼 물건들이었죠. 저는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소비 패턴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의아한 건 여행 빈도였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특급 호텔에 머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저는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며느리를 불신하는 나쁜 시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현우야, 수진이가 요즘 너무 비싼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 거니?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부업을 해서 돈을 꽤 번다는 거였죠.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들을 들여와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으로 봐도 아무리 부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매일매일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가 평일에도 자주 집에 있는 것 같던데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업에 쓸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현우네 집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주고 갔는데 그날은 현우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끓여서 급하게 갔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항상 열려있던 작은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가 뭐가 있길래 문을 잠가놨을까 싶어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죠. 수진이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냥 작업 공간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많아서 정리해두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상했고 왜 그 방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꺼려하는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문한 해외 물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관세가 많이 나왔다면서 1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곧 물건을 팔면 바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세 같은 건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하필 시어머니에게 그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일단 급한 일이니까 돈을 빌려준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더 큰 의심이 생겼습니다. 수진이의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현우가 가르쳐준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수진이가 같은 브랜드 가방을 여러 개 올리는 걸 봤는데 색깔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하나에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었어요. 같은 디자인인데 왜 가격이 이렇게 다를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품 보증서 포함이라고 써놨는데 사진에는 보증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또 수진이가 올리는 가격도 이상했어요. 명품이라고 하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직접 가져와서 저렴하게 드려요라는 문구를 자주 썼는데 그럴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수진이의 게시물에 누군가 문의 댓글을 달았는데 수진이가 그 댓글을 금방 지워버리는 걸 봤거든요. 정당한 사업을 한다면 손님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하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아들에게 이런 의심을 털어놓기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며느리에게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잠긴 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현우가 회사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고 수진이도 저녁에 중요한 온라인 업무가 있어서 바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우한테 들은 얘기로는 수진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판매 같은 걸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가 바쁜 시간에 맞춰서 조용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숨길 게 없을 테니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 저녁이 왔어요. 저는 수진이가 업무를 시작했을 시간에 맞춰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데 이번엔 달랐죠.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저도 열쇠가 있었거든요. 현우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준 거였어요. 집 안은 조용했는데 작은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태에 섞인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방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선반에는 온갖 가방들과 시계,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게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여러 개씩 있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라면 그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닥에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중국어로 된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못 읽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온 물건들의 정보가 적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까 여러 명이 접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준비한 샤넬 백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거예요. 해외 바이어를 통해서 직접 가져온 거라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제품이에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가방은 제가 방금 선반에서 본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어렵게 구했다고 하는데 선반에 같은 게 여러 개나 있었거든요. 원래 정가는 300만 원인데 오늘 라이브 특가로 80만 원에 드릴게요. 하지만 단 5개만 한정이에요. 빨리 주문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판다고요? 그것도 5개나 있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정품이죠. 제가 몇 년째 이 일 하는데 가짜 팔았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정품 보증서도 다 드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품 보증서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어로 된 송장들만 잔뜩 있었거든요. 잠시 후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라이브가 잠깐 끊어졌을 때 수진이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짜 호구들이네. 20만 원도 안 하는 걸 80만 원에 사다니.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손님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다니요. 그리고 실제로는 2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들 현우가 가르쳐준 대로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수진이가 가짜 명품들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모습, 손님들을 비하하는 모습을 모두 담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수진이가 라이브를 하는 동안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며칠 후 기회가 또 왔어요. 수진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봤는데 현우가 맛있는 국물 요리를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국을 끓였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까지 대량으로 만들어서 냉동 포장을 했죠.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내가 국물 요리를 많이 해놨는데 너희가 좀 가져가지 않을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더라.
수진이는 고맙다면서 언제든 가져다 주시라고 했어요. 저는 일부러 수진이가 바쁜 시간에 맞춰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많은 음식을 들고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수진이는 반가워하면서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어지럽다며 잠깐 쉬어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파에서 좀 쉬세요. 수진이가 걱정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선반 위에 가짜 명품들, 중국에서 온 송장들, 판매 장부까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특히 중국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메모들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명품 브랜드 이름들과 함께 1:1 복제품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판매 장부였어요. 거기에는 진짜 가격과 판매 가격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10만 원에 산 걸 100만 원에 팔고 2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파는 시기였어요. 저는 모든 걸 빠르게 찍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약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괜찮다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웠던 것 같아. 이제 괜찮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을 나왔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의심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찍어놓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수진이의 사업이 단순히 가짜 명품만 파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관세 포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올 때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됐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가 찍어둔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영상, 사진, 메모들까지 전부요. 변호사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그리고 대규모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예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방치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관세청과 경찰에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가짜 명품 수입은 관세청에서, 사기는 경찰에서 각각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할머님, 이렇게 되면 며느리분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고를 마친 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수사기관에서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현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체포됐어요. 알고 보니 경찰과 관세청에서 며칠 전부터 수진이를 조사하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수진이가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하더라고요. 현우가 와서 제가 찍어둔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현우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현우는 증거들을 하나씩 보면서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이런.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수진이가 그런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니. 현우는 며칠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현우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수진이가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다고 해요.
수진이는 처음엔 뭔지 몰랐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하게 방송을 끄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경찰입니다. 박수진 씨죠?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이야기됐어요. 라이브 방송 중 체포된 가짜 명품 판매업자라는 제목으로요.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한테 속아서 가짜 명품을 산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온 피해 신고만 500건이 넘었어요. 피해액도 수억 원에 달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수진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수진이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어요. 법은 법이에요. 잘못한 일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두 달 후 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우는 수진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든 걸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생각보다 피해자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수진이는 결국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지금은 현우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현우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하더라고요. 엄마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제가 그냥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고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더 큰 불행을 맞았을 거예요.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우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